임진왜란은 조선, 명, 일본의 삼국이 총력전을 벌이며 동북아 질서를 뒤흔든 당시 최대의 국제전이었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조선, 명, 일본은 각자의 관점에서 이 전쟁에 대한 기록물을 남겼다. 특히 일본에서는 17세기 이후 에도 막부 체제 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책이 출간되었다. 이 시기 발간된 임진왜란 문헌의 특징은 사파가 수록됐다는 점이다.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를 모르는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파를 수록한 것이다. 이러한 책들로는 에도 시대 인기도서였던 회입태합기, 회본 조선공기를 비롯해 회본 태합기, 회본 조선정벌기 등이 있다. 일본인들이 쓴 이 책들은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한 국수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책들에서 히데요시는 천민으로 태어나 전국시대의 환란을 극복하고 일본을 통일했으며 나아가 대륙을 경영할 목적으로 조선까지 침략한 입지전적인 영웅으로 묘사된다. 회본 조선공기에는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의 의도와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내가 생각컨대 우선 명나라를 치기 전에 조선을 정벌해서 내 깃발 아래 두고 따르면 그 병사들을 선봉으로 해서 군사를 파견하고 만일 따르지 않으면 공략하여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임진왜란 직후만 해도 일본은 이 전쟁을 자신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미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1600년대 후반 징비록이 일본에 전해진 뒤 일본인들의 임진왜란에 관한 생각은 일부분이 남아 바로잡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침략 전쟁으로 인한 조선 국토의 황폐와 조선 백성의 참상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조선군을 무시하던 일본인들은 징비록을 통하여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재발견하였으며 김여물, 신각, 조종도, 김시민처럼 비장한 최후를 맞은 조선의 충신들을 주목하게 됐다. 물론 침략을 미화하고 조선에 대한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인식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에게는 성웅으로 추앙받는 이순신 장군에 관해 이 책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뜻밖에도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에 대적한 가장 큰 적이었으며 조선의 영웅이자 충신으로 묘사된다. 회본 조선정벌기의 인물 속의 첫 장에는 이 책의 주인공 격인 가토 기요마사와 함께 이순신 장군이 등장한다. 손에는 여포의 방천화극과 비슷한 창을 들고 있고 우락부락한 무인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를 사파로 표현한 것이다. 조선국 일본의 군병을 두려워하여 영웅을 선발하다.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 조선만호의 시절 단기로 적병을 쫓아내는 일화를 사파로 소개하면서 일본군에 맞섰던 용장이었음을 재차 부각했다. 이순신은 홀로 말을 몰아 여진족을 무찔렀다. 일본군이 조선에 도착했을 즈음에 전라수군절도사가 됐다. 귀갑선을 만들었다. 충성과 용맹은 계림에서 으뜸이었다. 회본 조선정벌기에 기록된 녹둔도 전투는 이순신 장군이 패배했다고 기록된 전투이다. 하지만 1000명 이상의 기마병에게 기습당한 상황에서 불과 수십 명으로 방어에 성공하고 반격까지 감행한 대처는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파는 이순신이 단지 훌륭한 전투지휘관으로 끝나는 인물이 아니라 무예도 뛰어났던 용장이었음을 독자에게 말하고 있다. 회본 태합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전투 중에 총탄을 맞아 피가 솟구치는 가운데서도 칼을 쥐고 군을 지휘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묘사됐다. 이순신은 크게 용기가 솟아서 선루에 올라가 조선군을 지휘했는데 아군이 발사한 철포의 왼쪽 어깨를 관통당하여 피가 흘러 발뒤꿈치까지 이르렀다. 이순신은 이를 신경도 쓰지 않고 칼로 살을 찢어 탄환을 빼냈는데 살이 파고든 것이 새치쯤 되었다. 순신은 더욱이 고통스러운 기색도 없이 담소를 즐기는 것이 평소와 같았다.
이 부분은 징비록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본 태압기의 글쓴이는 징비록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순신의 담력과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회본 태압기에는 일본 수군과 대치하는 거북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내용의 제목은 이순신이 거북선으로 일본을 깨뜨렸다라고 쓰여 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의 모습이 아닌 철갑선처럼 묘사되어 있다. 에도 시대 일본인들이 상상한 조선 수군의 거북선은 난공불락의 철갑선이었다. 또 다른 사파에는 이순신이 수군을 지휘해 일본군을 부수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수군 원수라는 깃발 아래 이순신 장군으로 추정되는 장군이 보이고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과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회본 태압기는 조선 수군이 승리했을 때는 조선 수군을 화면 오른쪽에 배치하고 일본 수군이 우세일 때는 일본 수군을 화면 오른쪽에 배치했다. 조선 수군을 오른쪽 상단, 일본 수군을 왼쪽 하단에 배치하고 조선 수군의 크기를 더 크게 그려서 조선 수군이 우위에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회본 조선군기는 일본 수군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칠천량 해전을 기록하면서 원균보다는 이혁기 장군에 주목했다. 제목 또한 원균은 패주하고 이혁기는 의로히 죽다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제목과 달리 사파에 대한 설명은 명예 이혁기, 의로히 죽다라고 적고 있다. 조선의 장수였던 이혁기를 명예 이혁기라고 쓴 것은 명백히 오기였지만 원균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다. 대장은 삼군의 사령으로서 잘 싸우면 나라를 구하나 잘못 싸우면 사람을 죽게 한다. 그 기량 없는 원균이 순신의 휘하 장수들에게 전투를 재촉하였으니 이혁기 같은 충신도 도리어 공없이 죽게 됐다. 회본 태압기에 그려진 명량해전은 해변의 갈대밭 부근에서 벌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작자는 이순신 장군이 갈대밭으로 일본군을 유인하여 괴멸시킨 것이며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계략이었다고 설명한다. 조선의 대장 이순신이 오른쪽 갈대밭에서 수많은 군선의 대포를 나란히 배치하여 와키자카의 함대를 목표로 일제히 쾅하고 발사하니 그 소리가 무수한 천둥 번개가 울리는 것과 같아 일본의 병선 20척은 허망하게 해저에 가라앉아 버렸다. 1598년 8월 10일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리는 일본의 군선 수백 척이 해상에 나타나자 공을 세우기 위해 단독으로 출정한다.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진리는 장군의 말을 비웃으며 출정했다. 결국 전투 중 진리는 크게 다치는 패배를 당했고 이순신의 구원으로 죽음을 모면한다. 이때 이순신이 없었다면 진리는 죽었을 것인데 기병의 전술로 겨우 목숨을 구했다. 노량해전 후 회본 조선군기는 다음과 같이 이순신에 대해 평가했다. 순신은 단연간 자기 사욕 없이 사람을 어여삐 여기고 의를 다하여 위를 공경하였으며 아래의 은혜를 베풀미 두터웠다.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 일본 문헌 속의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일본 해군에 의해 옛 적장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었다. 일본의 국민 작가 시바료 타로는 이순신을 발견한 것은 메이지 시대의 일본 해군이라고 말했다. 이순신은 청렴한 인물로 그 통솔력과 전술 능력을 봐도 충성심과 용기를 봐도 이런 인물이 실제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군인이었다. 영국의 넬슨 이전에 이름이 알려진 장수라도 세계 역사상 이순신만큼의 인물은 없었으며 이 인물의 존재는 조선에서도 잊히지 않겠지만 오히려 일본인 쪽에서 그에 대한 존경심이 계승되어 메이지 유신 기간에 해군이 창설되기까지 하였으니 그 업적과 전술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제국주의의 길을 선택하면서 일본의 해군력 강화를 위해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해군 수뇌부는 육군과 비교해 과소평가된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장인 이순신을 칭송했다. 일본 해군은 이순신을
자신들의 롤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일본은 이순신의 리더십과 조선 수군의 활약을 임진왜란의 패인으로 부각하면서 자국 해군력 증강 필요성에 반면교사로 삼았다. 300년이 흐른 후에 적이었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된 장군의 심정은 어떠할까? 후손인 우리에게 장군이 남긴 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바다에 맹세하노니 어령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노니 초목이 아는구나. 원수를 모두 죽일 수만 있다면 비록 죽음이라도 사양하지 않겠노라.